얼마 전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발표 내용 전체를 한글 자막 작업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내용이 1시간 정도 되다 보니 사실 집중해서 보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데이 내용 중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내용과 함께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해보고 과연 배터리데이 때 발표한 내용은 그냥 연구실 서랍에서 빛도 못 보고 잠자는 계획인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테슬라 관련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화면이 장기적인 목표인데 전 세계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제 기가가 아닌 테라와트 아워 시대라고 말을 하네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리드 측면과 가정용 산업용 에너지도 모두 전기 에너지화 하는데 필요한 배터리 양을 연간 20테라와트 아워로 제시하는데 뭐 그냥 계획이긴 하지만 일단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2019년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0.1테라와트 아워라고 하니까 배터리 산업이 100배 정도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0.15테라와트 아워 정도 수준인 현재의 네바다 기가팩토리 수준으로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코스트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100배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향후 장기적인 배터리 생산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크게 보면 셀 폼팩터, 셀 팩토리, 셀 원료, 아키텍처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시를 하는데요. 셀 폼팩터 개선에는 4680 셀과 템리스 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의 셀 팩토리 분야에는 전극 건식 공정과 조립 라인, 포메이션 공정을 개선하는 내용, 세 번째 셀 원료 부분에서는 에노드와 캐소드 그러니까 음극재와 양극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도 셀 원료에 대한 공정 개선과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분야에서는 싱글 피스 캐스팅과 스트럭처럴 배터리 그리고 이를 통한 공장 단순화에 따른 원가 절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폼팩터 변경 부분은 일단 셀의 크기를 기존의 2170에서 더 키우려고 할 때 늘어나는 에너지 밀도와 비용 절감률을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셀 크기를 찾은 것이 4680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셀 크기를 단순히 키우기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열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는 탭을 제거하는 탭리스 구조로 해결했다고 설명합니다. 탭을 없애고 전자가 이동할 경로를 호일에 레이저 각인을 해줌으로써 전자의 이동 거리를 5배 줄이게 되고 발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셀은 커졌지만 오히려 파워가 더 세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탭을 부착하는 작업 때문에 연속 공정이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탭을 제거함으로 해서 이 부분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발표 내용 중에 4680과 템리스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기도 했고 가장 자신있어 하고 있으며 뭔가 획기적인 영업 비밀도 많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로 봐서 폼팩터 변경 부분은 이미 양산 준비가 상당 부분 완료되어서 프리몬트 파일럿 설비에서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 이후로도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 상당량의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했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현재 프리몬트에서 돌리고 있는 파일럿 생산 설비 설계 용량이 연간 10기가와트 아워이고 1년 안에 설계 용량에 도달할 예정이고 실제 공장 그러니까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는 연간 200기가와트 아워 규모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가 베를린은 며칠 전 일론의 트윗에서도 보듯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입니다. 워낙 커서 평평하게 보이지만 사실 5층 건물이라고 하네요. 올해 1사분기 안에 베를린의 4680 셀 생산 설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빠르면 내년 안에는 연간 200기가와트 아워의 생산 용량을 갖출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2020년 11월에 있었던 유럽 배터리 컨퍼런스 온라인 인터뷰에서도 기가 베를린의 배터리 생산 용량을 100기가와트 아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0에서 250기가와트 아워까지 올라갈 거라고 일론이 밝힙니다. 장기적인 용량은 배터리데이 때 말한 것보다 50기가와트 아워가 오히려 더 늘었는데요. 이 정도 규모라면 현재 전 세계의 배터리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이 됩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As far as range is concerned, I think have shown that the range can be, and there's more. We could actually do more into that, and you'll see what we see is really the fundamental impediment to progress with batteries is the cost. Cost per kilowatt hour of perhaps around 50 cents or. 일론이 밝힌 것처럼 킬로와트아워당 50에서 55달러 수준이라면 100기가와트아워 배터리팩 가격이 5, 600만원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킬로와트아워당 50에서 55달러 수준이 바로 배터리데이 때 밝힌 반값 배터리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야인 셀 팩토리 부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인 제지 공장과 유리병 생산 공장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셀의 젤리롤이 감기는 모습은 제지 공장에서 종이가 대량 생산되는 모습과 흡사하며 4680 셀의 캔이 빠른 속도로 조립되는 모습은 전통적인 유리병 제조 공장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긴 합니다. 셀 팩토리 개선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극 코팅 공정을 습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습식 공정은 거대한 오븐과 같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고 물과 솔벤트 등도 대량으로 소모하게 되지만 건식으로 바꾸게 되면 매우 심플하게 코팅이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의 말에 의하면 건식 코팅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배터리 제조업체인 맥스웰을 인수했지만 사실 맥스웰의 건식 코팅 머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팅 머신 속도 개선을 위해 이미 너댓 차례 새로운 버전으로 개선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새로운 버전의 머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라인당 7배의 아웃풋을 내는 20GWh 규모의 조립 라인을 하나 만들었다고 밝히는데요. 앞서 폼팩터 변경에서 말하는 파일럿 생산 설비는 10GWh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됩니다. 20GWh 규모의 7배 개선된 조립 라인은 파일럿 생산 설비와는 달리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양산 설비로 적용할 설비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베를린의 설계 용량이 200GWh 규모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신공정 라인을 베를린에 1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여기서 조립 라인의 7배 개선은 기존에 인수했던 공장 자동화 회사인 그로만과 하이바의 직원들과 협업해서 모든 공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일론은 꽤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분야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다른 회사들이 다 따라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만큼은 테슬라가 최고일 거라고 말하는데요. 흔히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데이터 기업이라던가 자율주행, 플랫폼 등을 말하지만 일론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테슬라가 최고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모델3 양산 문제 때문에 2018년에 5년은 늙은 것 같다고 말할 만큼 거의 지옥에 갔다 온 경험 때문인지 제조업에 대한 중요도를 매우 높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굴뚝 산업이라고 말하던 제조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능력을 일론이 가장 최고로 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와 차량 제조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파나소닉은 배터리데이 발표 직후에 4680 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2021년도 배터리 생산을 위해 공식적으로 테슬라와 계약을 2020년 12월 29일부로 체결했다는 공식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LG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4680 셀 생산에 투자하는 것 같은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새로운 차기 기가팩토리, 이제는 테라팩토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차기 팩토리 후보지로 노스캐롤라이나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루머도 간간히 들려오기는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근거가 희박한 루머이긴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계속해서 테라팩토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테슬라가 SEC에 제출한 땡큐 파일링에도 보면 2020년에 2.5 내지 3.5 빌리언의 자본 예산 지출을 했지만 향후 2년간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연간 4.5에서 6빌리언 달러였습니다. 폼팩터 변경과 셀 팩토리에 이어 세 번째 분야는 셀에 집어넣을 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음극재는 부피 팽창 문제 때문에 잘 안 썼던 실리콘을 신공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고 양극재는 코발트를 쓰지 않는 하이니켈을 쓰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료를 뭘 쓰느냐의 문제보다 캐소드를 생산하는 공정 자체의 복잡함이 더 문제인데 공정 중간에 거치는 화학 공정 같은 것을 제거해서 많이 개선했다고 강조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에노드, 음극재는 실리콘, 캐소드, 양극재는 니켈, 그리고 리튬이온이 셀 내에서 에노드와 캐소드 양쪽을 들락거리면서 충방전이 계속되는데 실리콘과 리튬은 지구상에 매우 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니켈만큼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론이 직접 니켈 광산 CEO를 만나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니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3단계 접근 방법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짧은 레인지의 전기차나 ESS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중간 성능의 전기차에는 리튬 망간, 그리고 세미나 사이버 트럭 등의 고성능 전기차에는 하이니켈을 쓰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니켈 망간은 부족한 니켈을 보충하기 위해 니켈과 망간을 2대1로 혼합해서 에너지 밀도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전기차의 병목은 배터리, 배터리의 병목은 니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부족한 니켈 자원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 접근 방법을 쓰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쭉 들어보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은 미래 기술보다는 오늘 당장 시작해서 10년 이내에 실제로 양산이 가능한 개성과 배터리 원료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드류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 기업 중에 투자 대상으로서의 옥석을 가리려면 그 회사가 진정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테슬라는 셀 생산뿐만 아니라 배터리 원료 광산업에까지 확장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북미의 캐소드 공장과 리튬 컨버전 공장을 직접 지어서 북미에서 채취하는 원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북미에는 미국 전체 자동차를 전동화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리튬이 존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리튬을 추출할 때 식용소금을 이용하는 공정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셀 원료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료를 채취하는 것보다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미 르노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해왔지만 우리가 만든 배터리이니 재활용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광산업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다 하면 나중에 모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혼자 다 하겠다는 말인지 재밌네요. 네. 아무튼 자동차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니까 전 세계 자동차의 전동화를 마친 이후에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배터리 원료를 땅에서 채취할 필요가 없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원료를 뽑았으면 된다는 설명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야인 아키텍처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도 일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거대한 규모의 기가 캐스팅 머신을 이미 만들어서 시운전 중이고 차량의 프론트와 리어 바디를 거대한 싱글 피스 캐스팅으로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알루미늄 합금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캐스팅은 중간 구조물 겸 배터리팩, 즉 스트럭처럴 배터리팩에 연결하는데 배터리팩이 차량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차체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배터리팩 공간 활용성이 개선되고 차량의 견고함도 향상된다고 설명합니다. 배터리팩 내부의 셀과 셀 사이를 채우는 난연성 충전재를 접착석 충전재로 변경해서 셀이 차량 상부와 하부를 연결시켜줘서 전단력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벌집 모양 구조 때문에 차량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차체를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배터리팩 내부에 스테빌라이저와 같은 구조물이 사라지고 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셀을 차량의 중앙으로 더 모을 수도 있게 되어서 측면 충돌 시 셀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극관성 모멘트도 낮춰서 차량의 민첩함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싱글 캐스팅과 스트럭처럴 배터리는 차량뿐만 아니라 공장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프리몬트 공장을 드론 촬영하던 유저가 모델 Y형 싱글 피스 캐스팅을 우연히 촬영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리몬트 공장에서 기가 캐스팅 머신이 계속 가동 중이고 모델 Y 시험 생산을 위한 캐스팅이 계속 제작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의하면 프리몬트 공장에서 기가 캐스팅과 4680 셀을 사용한 모델 Y 프로토타입을 17대 생산해서 독일 기가 베를린으로 보낸다는 테슬라 내부에 믿을만한 소식 통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가 캐스팅에서 만든 싱글 피스 캐스팅과 4680 셀 파일럿 생산 설비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이용해 모델 Y 신버전을 20대 정도 이미 제작했고 이 차량을 독일 기가 베를린으로 보내서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버전 모델 Y 이외에도 플레드 모델 S가 공도에서 목격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플레드 모델 S는 4680 셀이 사용되는 최초의 양산 차량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미 4680 셀을 사용한 모델 S가 양산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 프리몬트 공장 라인을 멈추고 직원들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라인 정지가 이러한 신공정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이 라인 정지가 신버전 모델 Y 시험 설비나 플레드 모델 S 양산 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은 정비를 마치고 1월 11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선 효과를 4가지 분야로 종합해보면 4680 셀과 템리스의 폼팩터 변경으로 14%, 조립 라인 공정 개선으로 18%, 에노드와 캐소드 등 셀 원료 개선으로 17%, 아키텍처 개선으로 7%, 총 56%의 코스트를 절감해서 반값 배터리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12에서 18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아직 파일럿 설비만 돌리고 있고 기가 베를린이 본격적으로 돌아가야 효과가 나올 테니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1, 2년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플레드
스탠다드 모델 S 판매와 함께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공장이 생산을 안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기술 혁신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2년, 즉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테슬라에게는 또 한 번의 큰 도약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데이 발표 내용 요약과 함께 최신 뉴스와 루머 등을 통해서 3달 전에 발표한 내용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배터리데이 발표 이후 각종 미디어에서 말한 것처럼 별거 없는, 남들도 다 준비하는 계획일까요? 아니면 당장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걸까요? 서랍 속에서 잠이나 자는 계획인지 아닌지는 이미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로도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계속 지켜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